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계속해서 12월 FOMC 금리 인하 기대감, 거기에다가 더해서 무난한 PC 가격 지수를 소화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만 소비 관련 지표들이 약간은 불안불안한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상승폭은 다소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지 잠시 후에 브리핑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무난했던 9월 PC 가격 지수, 이 물가 지표죠. 또 이어서 FOMC 12월 분의 경계감으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 지수는 0.2%, 나스닥도 0.31%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S&P 500 지수는 장중에 0.6% 상승하면서 지난 10월 달에 전고점까지 육박했지만 이내 앞으로의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상승폭을 다소 반납했습니다. 이 때문에 0.2%에 가까운 상승으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시장 속에서의 자금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히트맵인데요. 빨간색이 하락불이고요. 초록색이 상승불입니다. 다시 한번 이 헬스케어와 산업재 또 기타 에너지주들 같은 방어주들이 약간의 하락세를 시현한 반면에 M7들, 그중에서도 AI 반도체주들은 일제히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이날 구글이 1%대 상승을 보였고요. 또 이어서 메타도 1.8% 굉장히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AI 반도체단은 약간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엔비디아는 하락한 반면 브로드컴이 2.42% 견조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AI 소프트웨어도 좋은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이슈들이 이런 시장 장세를 만든 것인지 바로 추가적으로 세 가지의 이슈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날 시장에 많은 우려를 샀었던 물가 지표는요, 사실상 무난하게 소화가 됐습니다. 이 9월 미국의 PC 물가 지표가요, 2.8% 전년 대비해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헤드라인과 이 근원 모두 다 2.8%로 시장의 예상치를 거의 완벽하게 부합하는 수준이 나타났는데 이 때문에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이 78%까지 육박하면서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또 이어서 미국의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5개월 만에 개선세를 나타났는데 이 두 가지의 지표들 다음 장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표를 통해서 이날 나온 각종 지표들 한번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물가 지표죠. 연준이 이 12월 금리 인하를 결정할 때 물가와 고용 지표 두 가지를 제일 신경 쓴다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었던 게 바로 이 PC 가격 지수였는데요. 전월 대비해서 헤드라인 지표는 0.3%,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2.8%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전월과 전년 모두 각각 시장 예상치 대비 부합하거나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사실상 이 계절별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지수,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준이 가장 물가 결정을 할 때 최선으로 반영하는 지표인데 이건 역시 각각 0.2%, 2.8%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은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가 크게 완화됐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또 미국의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5개월 만에 개선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시켜줬습니다. 또 이어서 12월 마찬가지로 이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1년 뒤에 또는
5년 뒤에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격화될 것인지를 나타내는 전망인데요. 1년물도 그렇고요. 또 5년물도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완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구나라는 점을 시사를 해줬습니다. 하지만요, 이 모든 헤드라인 데이터들은 굉장히 무난하게 나왔지만 세부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는 약간의 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PC 가격 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치에 상당히 부합했지만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서비스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3.4%가량 올라가면서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100% 놓을 수는 없구나 하는 그런 함의를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바로 종전의 이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대체적으로는 완화가 됐지만 모든 부분에서는 해소가 되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때문에 앞으로의 그러니까 내년에 있어서의 금리 인하가 기존의 3회 인하에서 2회로 좀 축소될 수도 있다.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다가 확신을 더해준 것이 바로 이 MUFG, 일본의 최대 금융사죠. 이 미쓰비시 금융그룹의 하나의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12월 FOMC가 생각보다 매파적 인하가 될 것이다 라면서 경계감을 세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관련된 발언들 한 장의 표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일본 최대 금융그룹 미쓰비시 금융그룹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 곧이을 12월 이번 주죠. 10일에 있을 FOMC 금리 인하 발표. 시장의 예상대로 이번 금리 인하는 25bp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후에 26년과 27년의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예측 대비해서 상당히 매파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어진 발언에서 굉장히 아슬아슬한 인하를 이번에 단행했다. 앞으로의 금리 인하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질 것이다라고 발언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고요. 또 2026년과 2027년 그러니까 내년과 내후년의 인하 횟수는 각각 한 번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상당히 이 빠듯한 금리 인하 경로를 예상을 했습니다. 또 이번 FOMC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매파적인 그런 과정들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점도표가 나오죠.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총 4번 함께 이 금리 인하 결정과 점도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 점도표에서 19명의 점을 찍는 참가자 중 무려 7명이 금리 동결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이 미쓰비시 증권은 예상을 했는데요. 보시자면은 지금 이 초록색이요. 앞으로 이달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동결을 지지할 만한 위원들을 지금 예측치로서 점을 찍어 놓은 겁니다. 상당히 이번 안에서의 연준 내 이견, 그러니까 의견이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예상 점도표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의 상승폭이 제한됐고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S&P 500은 장중에 0.6%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0.19%로 약간의 크게 상승폭을 반납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과연 특징주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차례대로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M7 종목입니다. 이날 메타가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였었죠. 1.8% 상승했습니다. 이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과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것이다. 이런 계약 소식을 발표했는데 이로써 메타의 AI가 AI 학습과 또 더더욱 답변 신뢰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성과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모아졌고요. 구글도 마찬가지로 1%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트러스트 증권사에서 굉장히 기대감 섞인 발언을 내놨기 때문인데 일단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제미나이 3.0으로 구글에 대한 수익성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다. 또 긍정적인 그런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날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내년 7월부로 기업용과 정부용의 MS365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이 때문에 매출이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추가적인 M7들의 이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됐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엔비디아는 이날 하락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0.5%가량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미국의 상원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엔비디아 측의 중국 관련 매출 부담감이 크게 다가왔고요. 반면에 브로드컴은 종전에 히트맵에서 보여드렸다시피 2%대 상승하면서 엔비디아와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바로 이번 주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12일 장 마감 이후에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제미나이 효과가 기대된다는 그런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잇따랐고요. 또 이어서 마이크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미주호 증권에서 마이크론을 상대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 초까지,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 디램의 매출 총 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이 HBM의 수요와 디램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서 상당 부분 앞으로도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을 덧붙였고요. 이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시게이트 테크놀로지와 웨스턴 디지털은 4.9% 상승, 또 이어서 샌디스크 역시 7%대 상승 보였습니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4%대 상승 보였는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이 될지 주가 흐름 개장 직후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3가지 제가 조금 더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날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거의 7% 이상 굉장히 강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치열한 인수전에서 드디어 넷플릭스가 승기를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720억 달러의 이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업계 판도를 뒤흔들 만한 빅딜이 성사가 됐다. 이런 평가들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고요. 또 이어서 모더나도 코로나19 mRNA 백신의 안전성을 입증하면서 거의 8% 가까이 장중 상승폭을 늘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모더나의 mRNA 백신을 접종한 그런 집단이 미접종자 그룹에 대비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75%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mRNA 백신 관련주들 눈 굉장히 깊이 있게 이 트레이싱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앨범알도 UBS의 긍정적인 보고서에 이어서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거의 4% 이상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UBS가 리튬 가격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고 내년 들어서는 이 공급의 쇼티지,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앨범알에 대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리튬 관련주들 이슈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6가지의 매크로 지표들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지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인데요. 0.69% 상승하면서 이 배럴당 60달러 선에 이 상회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EU와 또 G7 국가들이 앞으로 러시아 관련해서 공급망을 더욱더 옥죄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은 검토 단계에 있지만 아예 유럽이나 G7 국가들의 이런 선박이라든지 보험을 러시아 측에서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초강수 법안을 현재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 단기 공급망 우려에 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원달러 환율은 다시금 1,475원 선 중반대를 돌파했습니다. 여전히 부담스러운 구간인데 이 바로 지난달 이 우리 온갖 경기 주체들의 해외 투자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달러의 수요가 훨씬 원화 수요를 압도하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오르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2%가량 무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만 9만 1,0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옵션 시장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의 박스권 흐름을 당분간은 지속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현재는 우위에 있고요.
금 가격은 보합세입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의 경우에는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26년 들어서 금리 인하 횟수가 다소 낮아질 수도 있다. 3회에서 2회로 조금 더 매파적인 경로가 될 수 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면서 반대로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추가적으로 오늘은 월요일이죠. 어떤 이슈들이 주말 사이에 시장을 달궜는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안보 협약에 있어서 기본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이틀간의 회담 끝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기사에는 내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말 사이에도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관련된 후속 보도들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말씀드리겠고요. 또 스페이스X가 10월 들어서 스타링크 모바일 상표를 등록했다. 이런 기사가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통신사에 기대지 않고 자체적인 위성망을 활용해서 이동통신사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그러니까 AT&T와 버라이즌과 완전히 1대1로 맞설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현재 높아지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식품 공급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어떤 움직임으로 해석이 될 수 있냐? 식료품과 같이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들을 잡아서 이 굉장히 물가를 잠재우는데 총력전을 벌일 것이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 때문에 금리 인하를 더 단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외신들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정은 역시나 이 12월 FOMC 기준금리 결정이죠. 이 목요일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4시 반에 이 파월 의장에 관련해서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로서 시장은 굉장히 좀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요, 무려 또 거의 3개월 만에 새롭게 연준의 점도표, 앞으로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의견을 나타낸 그림 도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해석이 갈릴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25bp 인하를 단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상승 그래프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만나봤고요. 뉴욕 증시 마감 시황 다 같이 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를 알아보는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물가 판단의 핵심 지표인 9월 이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 예상보다도 2.8% 낮게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미국 상무부는 연준이 선호하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가 전월 대비 0.2%, 연간 2.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에 2.9%보다 낮아지며 장기 물가 압력이 더욱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PCE는 월 0.3% 상승, 연 2.8%를 기록하면서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상품 가격이 0.5% 급등했습니다. 2022년 이후 안정세를 보였던 상품 인플레이션이 올 봄부터 반등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가격 체계에 다시금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서비스 물가는 0.2% 상승에 그쳤으며 식품 0.4%, 에너지 1.7% 등 생활 물가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경제의 핵심 축인 소비는 9월에도 유지됐습니다. 소비 지출은 0.3% 증가했고 개인 소득은 0.4%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번 PCE 지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공개된 마지막 인플레이션 지표라는 점에서 정책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여전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잠정치가 53.3으로 시장 전망을 상회했습니다. 단기 및 중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각각 4.1%, 3.2%로 낮아져 올해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엔비디아의 첨단 칩 중국 수출을 막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에서 엔비디아 첨단 칩의 대중국 수출을 막는 초당파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 이름은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칩 수출법, 이른바 세이프법으로 향후 30개월 동안 중국으로의 첨단 AI 칩 수출을 전면 차단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엔비디아는 H200과 블랙웰 칩을 중국에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 의원들은 이를 중국의 AI 기술 고도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해당 칩을 확보할 경우 AI 슈퍼컴퓨터 구축이 가능해진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의 글로벌 AI 패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엔비디아는 AI 기술은 비군사적 용도로 개방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젠슨왕 CEO는 워싱턴을 찾아 수출 규제 완화를 직접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 내부에선 엔비디아는 신뢰할 조언자는 아니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엔비디아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브로드컴과 함께 맞춤형 칩을 설계하는 그러한 협력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브로드컴과 맞춤형 칩을 공동 설계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AI 수요 증가로 반도체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수요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도체 칩 설계 회사인 마벨과 협력을 해왔는데 AI 칩이 더 많이 필요해지다 보니 브로드컴과 협력해 아예 필요한 맞춤형 칩을 개발하려는 의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여러 빅테크의 자체 칩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구글은 자체 AI 칩인 텐서 처리 장치를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다 최근 고객사에 대규모 판매를 추진하고 있고 아마존 웹서비스도 최근 최신 AI 칩 트레이니엄 3를 공개했습니다. 메타도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협력했던 마벨과 2027년 자체 칩 출시를 위한 칩 개발을 하고 있고 오픈 AI는 자체 칩 개발을 위해 브로드컴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AI 칩 업계 최강자인 엔비디아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엔비디아의 고객인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을 개발하면서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은 AI 기업들이 이 데이터 센터 AI 칩 공급처를 다각화하고자 한다며 이들의 자체 칩은 엔비디아의 또 다른 위협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테슬라가 가격을 낮춘 모델 Y의 저가형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6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판매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기존 모델보다 가격을 낮춘 모델 3 스탠다드 모델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는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모델 3의 보급형 트림인 모델 3 스탠다드를 선보이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판매가는 독일 기준 약 6,518만 원으로 상위 사양인 모델 3 프리미엄보다 약 1,376만 원 낮게 책정됐습니다.
테슬라는 신형 모델 3가 초저 비용 소유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일부 고급 내장재와 옵션은 빠졌지만 480km 이상의 항속거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머스크는 당초 약 3,687만 원 수준의 완전 신형 보급형 전기차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해 이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차량의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선회했습니다. 이 같은 전략은 고수익 모델의 판매를 잠식시킬 수 있다는 투자자 우려도 불러일으켰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10월 모델 Y의 저가형 버전을 유럽에 출시한 데 이어 이번 모델 3 스탠다드를 추가하며 보급형 전기차 시장에서 유럽 및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4,425만 원 이하의 전기차들이 속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며 테슬라 역시 점유율 유지를 위해서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종시가 보낸 월가의 신호들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신일섭 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원입니다. 상원에서 대중수출 금지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법 이름이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칩 수출법입니다. 이른바 세이프 법으로 알려졌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그 의미가 큰 게 이제 공화당 의원이 발의를 했고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초당적인 협력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천군 백군 나눠서 우리나라 안에서 운동회로 싸우지만 전국 대표로 뽑혀서 이제 전 세계 올림픽 같은 데 나가면 같이 응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약간 비슷한 개념 같아요. 지금까지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제대로 협력한 적이 보이지를 않잖아요. 맨날 싸웠고 거대하게는 이제 뭐 지금 현재 트럼프가 관세로 지금 사실 흔들리게 되긴 했는데 네. 그 아름다운 관세 법안 통과될 때도 보면 완전히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완전히 갈려서 나뉘어서 싸웠잖아요. 그리고 공화당 의원 몇 명을 이제 트럼프가 설득하는 데 주력을 했지 민주당은 아예 처음부터 전체적인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같이 협력하여서 발의를 했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통과도 이제 쉽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는 이 관세법이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이 네 국가를 같이 묶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북한이랑 이란까지 넣었다는 것은 네. 이거는 이제 그 중국을 어떤 포지션으로 보고 있는가 정확하게 딱 보이잖아요. 나오네요. 네. 지금. 네. 그렇죠? 네. 북한에 근데 이게 HBM이 들어가나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북한이랑 이란은 그냥 어떻게 보면 중국이랑 러시아 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북한, 이란을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고성능 AI 칩 수출 라이선스를 이 4개 국가에 대해서 현재 허용된 수준보다도 더욱더 강력하게 전면 거부하도록 상무부에 의무화한다고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향후 30개월 동안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30개월 이후에도 규제를 변경할 시에는 1개월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옵션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발의한 분이 공화당 의원이라고 했는데요. 피트 리케츠 공화당 의원이죠. 중국이 최고의 미국산 AI 칩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국가 안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이브 칩스법은 단순히 이제 무슨 반도체 씬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국가적인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공화당 민주당 의원이 협력을 하였고 확실히 지금 히토류에 대응할 카드 1순위는 요 칩이 아닌가. 엔비디아 젠슨왕 회장이 아무리 뛰어봐야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의회의 여론은 아주 좋지가 않다.
네, 이 부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듯이 엔비디아 젠스당 CEO가 또 반발을 하면서 또 설득하려는 모습이 있었는데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기존에 중국에는 H20만 제한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제 H200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법안이라고 보이는데 법안 발의의 어떤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H200이 지금 이제 H20보다 성능이 좋은 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중국에 제한적으로 수출된 그 대중 수출용 엔비디아 칩이 H20입니다. 근데 이제 H200 그 H20보다 성능이 좋은 거죠. 그거를 트럼프가 중국 판매를 허용을 검토한다는 그 보도가 며칠 전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지금 막으려는 지금 의도가 아닌가. 그게 어디 트럼프 입에서 직접 나왔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를 아예 묶어버리려는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 과정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협상 카드로 쓰려고 지금 약간 들이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너네 이거 H20보다는 조금 더 좋은 칩을 줄 테니 히토류 무슨 전면 규제라던가 이런 거 좀 고려해봐라.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왜냐면 F-35 전투기에도 들어가기 때문이죠. 지금 미국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지만 미얀마, 호주, 뭐 미국 다 합쳐봐야 중국이 히토류 생산하는 거에 대비해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당장 지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두고 회유책으로 지금 이 아이템을 내세운 것 같은데 지금 초당파적인 협력으로 봤을 때 의회에서는 이거를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걸 용납하지 않는 상태에서 히토류 수출 제한, 중국이 이제 들이미는 이 카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대안이 없이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는 거라면 그냥 극강 대립으로 간다는 건데 중국도 결국에는 이걸 그냥 자존심이 이미 상한 것 같습니다. 중국도 이걸 받지 않으려는 지금 그러니까 H200을 넘어서 블랙엘 칩도 줘도 안 받는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랙엘 칩이건 뭐건 미국이 주는 칩 아예 안 받을 테니까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너네도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는 것 같은데 뭐 시진핑이랑 트럼프는 전면적으로 약간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것 같긴 하지만 이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역시 끝까지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네. 이것이 지금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미중 경쟁이 보면은 이제 여러 부분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조금 더 부각되는 그런 흐름인데 이 논리는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있을 텐데 이 초당파적인 법안이 발의가 됐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찬성 쪽으로 조금 국가 안보라든가 이런 걸 또 고려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 측의 어떤 논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양측의 의견이 어떻게 갈리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히토류에 대한 헤게모니를 어떻게 저렇게 쥐게 됐는지 쥐게 되는데 도대체 아무도 그거를 막지를 못했는 건지.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히토류라는 게 너무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중국이 그걸 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할 마땅한 카드가 지금 없는 가운데 엔비디아 칩이 그래도 뭐 수년은 앞서 있다는 그 부분 때문에 저걸 가지고 조금 뭐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부분도 사실 저렇게 자극을 시키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발전 속도가 빠르게 지금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젠스당이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젠스당이 젠스당이라는 사람이 일반 인물도 아니잖아요. 그 젠스당에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수초 만에 수분도 아니죠. 수초 만에 무슨 온라인이든 뭐 모바일이든 여러 가지 유튜브든 순식간에 퍼져 나가는데 중국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지금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몰래 하면 모르겠는데 뭐 몰래 해도 밝혀지겠지만 아니 몰래 예를 들어서 미국 행정부랑 우리 이렇게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자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하면 중국이 더 빨리 굴기를 한다. 근데 그것도 몰래 하는 것조차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이 다 듣고 있잖아요. 기분이 안 상할까요? 그러니까 물론 기분이 상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술이 따라올 수가 없는데 굽신굽신 거릴 것도 아니며 중국이 그럴 지금 국가도 아니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언제 굽신거린 적이 있습니까? 미국한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자국 굴기를 더욱더 강화시킨다. 글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젠슨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대로. 오히려 더 자극을 시키지.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아예 블랙을 칩이고 뭐고 다 안 받는다. 그래서 젠슨왕 얘기는 뭐 이런 것들이 더 자극을 시켜서 안 좋으니까 조금 주자 이 입장인데 사실 이렇게 알려진 가운데 조금 주자는 것도 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중국이 더 열받지 않나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다 알려졌는데 그냥 블랙의 칩을 주기 싫으니까 요거라도 주자는 것을 다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를 주는 것조차도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다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거는 젠슨왕이 그냥 걱정해서 하는 얘기 같은데 걱정하는 얘기였다면은 몰래 미리 그렇게 행동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제 AI 칩을 판매하면 안 된다는 주장 이거는 당연히 원래부터 있어 왔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의회에 그 법안이 그런 것들이 발의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은 사실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젠슨왕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막고 그리고 그 얘기가 아까 말한 대로 대놓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라도 안 하죠. 네. 제 생각에는. 사실 좀 기분이 그런 것 나빠서는 안 같습니다. 막. 네, 자기네 뭐 이 칩은 또 주고, 캠브리콘을 이 칩은 안 키우든가 되고. 하지. 네. 네, 그리고 조금 뭐 데이터 센터가 조금 뒤지다고 네. 하더라도 저기가 있잖아요. 전기가 있기 때문에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훨씬 빠른 속도로 따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걱정해야 될 것은 히토르 수출 통제예요. 중국의 히토르 수출 통제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엔비디아 칩 이 수출 통제하는 것보다 더욱더 파괴력이 강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미국의 어떤 그 압박을 넣는 데에서 미국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앞으로 무엇인가 네. 저는 그게 궁금하고 저는 엔비디아의 젠슨 회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엔비디아가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발에 땀나듯이 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국가 안보가 우선이냐 혹은 중국의 이 자립 가속화를 도울 것이냐 그걸 막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 법안의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에 또 합류를 한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브로드컴의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에 또 맞춤형 칩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네요.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그동안 순탄하게 계속 오르던 어떤 시세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그걸 다 극복하고 시총 1위의 자리에 저렇게 굳건히 올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우려나 이슈가 발생해도 문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동안 가공할 만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려를 제기하는 것조차도 또 우려 제기했다가 또 시세 그냥 폭발해가지고 봐봐 엔비디아는 흔들리지 않아 그런 우려조차 제기하지 마 이럴까봐 좀 그렇기도 합니다만 네. 워낙에 지금 위세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글쎄요, 뭐 우리나라의 이제 고려청자처럼 이제 유약이 엄청 촘촘히 발라져 있어서 균열이 안 갈 것 같지만, 그렇죠? 여러 번 떨어뜨리다 보면 땅에 조금 금은 가지 않을까. 뭐 조심스러운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계속 지금 펀치가 들어오거든요, 주변에서. 그렇죠. 예. 뭐 엔비디아의 칩이 뭐 쿠다 생태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개발자들이 뭐 대학교부터 쿠다 생태계에 익숙해져 있는데 네. 그 개발 도구를 버리고 갑자기 뭐 어떤 다른 개발 도구를 선택해서 그렇게 옮겨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엔비디아의 GPU가 행동하는 그 범위랑 이 지금 다른 그 칩들이 행동하는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둘이가 뭐가 죽는 존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죠. GPU는 이제 범용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고 다른 칩들은 조금 전문적인 분야를 압축적으로 네네. 커스터마이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금 나오는 빅테크조차도 다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사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가장 많이 사주는 고객사이기 때문에
그런 협력 관계로 나가는 것이지 뭐 언론에 뭐 적대적으로 VS로 자꾸 벌수스로 표현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뭐 철권도 아니고 한 명이 져서 그냥 대전에서 패하는 게임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동안 어쨌든 이런 얘기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엔비디아의 GPU 말고 뭐 다른 칩을 설계해서 쓴다 이런 얘기조차 없었죠. 물론 있었는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 쓰는 거였지 이제 내부적으로 쓰는 거를 외부에다가 판매한다는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적으로 판매한 결과가 또 나오고 있어서 뭐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뭐 마이클 버리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이클 버리가 맨날 떠들어봐야 네. 공매도가 안 먹히고 시장이 가듯이 지금 이것도 엔비디아의 어떤 반대 이슈를 계속 얘기해 드려봐야 엔비디아가 가는 거 아직은 뭐 탄탄합니다. 근데 이제 움직임들이 여러 개 있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나왔는데 이제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동안. 구글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아마존의 칩이 또 나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왔고 그 뒤에 이제 메타랑 오픈 AI까지 나와요. 근데 이 지금 거론된 모든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가장 많이 사주는 고객사들이라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많이 사주는데 엔비디아 GPU 사주는 양이 좀 줄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보니까 아까 마벨 얘기하셨잖아요. 마벨하고 협력을 하다가 이제 모자르니까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어떤 GPU를 대신해서 조금 커스터마이징으로 들어가는 요 칩을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랑 협력을 했다. 그래서 맞춤형 칩을 개발한다는 거에서 조금 의미를 두는 것 같네요, 이제. 네, 이 맞춤형 칩이 어떤 걸 의미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ASIC죠. 구글의 TPU도 그렇고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칩도 그렇고 트레이니엄 3가 공개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제 그거죠. 아까 말한 대로 엔비디아는 저번에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 일을 다 잘해요.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심지어 골키퍼까지 보는 만능형 칩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분산이 되는 것이죠. 네네. 근데 이제 이 맞춤형 칩은 그 어떤 고객사가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브로드컴한테 우리는 요런 능력만 해서 만들어줘. 엔비디아 GPU는 다 잘하니까 네. 나는 지금 다 잘하는 건 필요가 없어. 근데 이 시장에 보니까 다 잘하는 칩만 있더라. 근데 우리한테 조금 맞춤형 칩으로 공급해주면서 GPU, 엔비디아의 GPU보다는 가격이 좀 싸면서 성능이 우리가 원하는 성능만 구현해줄 수 있겠니? 해가지고 이제 브로드컴이 거기에 맞춤형 설계를 해주는 거죠. 물론 TSMC가 제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런 지금 움직임들이 지금 강해지고 있다. 구글도 이제 자체적으로 TPU를 쓰다가 그 맞춤형 칩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생기니까 밖으로 지금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네. 골키퍼만 필요한, 공격수만 필요한, 수비수만 필요한 이런 수요에 지금 맞춤형 공급할 수 있는 칩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다른 옵션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선택지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있네요. 그런 네. 부분을 선택하고 싶은 수요는 네.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엔비디아의 그런 위세라던가 어떤 탄탄한 그런 부분을 하루아침에 깨트리고 뭐 엔비디아가 뭐 여기서 끝나고 뭐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사실 뭐 그런데 최근까지만 해도 이 엔비디아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 생각이 좀 강했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펀치가 한두 군데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그래서 또 엔비디아가 이제 시총 1위를 뺏길 것 같나요? 살짝 그런 불안감도 드는데요. 시총 1위를 예. 뺏기기에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애플이 같은데. 갑자기 전 뭔가 애플이 나올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이요. 구글처럼 구글이 지금 네네. 밑에서 갑자기 우우하면서 어퍼컷을 치잖아요. 네네. 근데 애플이 저는 이걸 아이폰으로 무시하고 있기에는 저는 워렌 버핏의 해안을 믿거든요. 네. 인공지능신에서 뭔가 피지컬 AI에서 폭발할 게 뭐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네네. 구글보다는 저는 오히려 갑자기 애플 때문에 1위의 이업을 받지 않을까. 갑자기 저 확 오히려 올라올 수도 그 있겠네요. 생각이 또 네. 듭니다. 시총이 가장 차이가 적기도 네. 하고요. 애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는 시장인데, 자, 이번에 이제 메타와 오픈 AI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메타가 반도체 스타트업 리버스를 인수를 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지금 테슬라도 그러고 자체 칩 개발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어요. 수직 계열화에 대한 다 그래요. 왜냐면 수직 계열화를 시키면은 마진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다른데 예를 들어 용역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의존도를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자체적인 능력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타도 결국 AI 칩 역량 강화 일환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자체 칩을 개발하려는 것은 지금 다 결국 하나입니다. 네. 엔비디아 GPU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죠. 전부 다 지금 다 똑같아요. 모든 빅테크 기업이 바로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게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이에요. 지금 아까 말한 것들이. 네.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것들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고 있는 업체들이고, 그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엔비디아의 GPU가 필수적인 것이죠. 근데 엔비디아의 GPU가 아까 말했듯이 여러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여러 일을 다 하는데 문제는 모든 역량을 다 쏟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도 그 역량을 쏟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특화된 칩을 쓰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 그런 칩을 찾다 보니까 없으니까 시장에는 네.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메타는 지금 리보스 인수계획, 이게 지금 리보스 인수계획이 여러분들 보도 보시면은 뭐 한 9월, 10월부터 다 얘기가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네. 여기 리보스가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얘네도 이제 맞춤형으로 GPU를 설계해주는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빠르면 내년도에도 이 제품이 출시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 네네. 그래서 이제 사용자 맞춤형, 그러니까 이게 다 핵심이에요. 네. 하이퍼스케일러의 이제 자체측 개발이라던가 메타가 이런 스타트업 인수하는 게 다 보면은 방점이 똑같은 데 찍히고 있어요. 사용자 맞춤형, ASIC, 네. 그리고 엔비디아 GPU보다는 범용적이지 않은 특화된 부분에서 커스터마이징된 부분이죠. 그래서 사용자 맞춤형 연산 처리가 핵심인 GPU 내지는 AI 가속기 설계의 강점을 가진 이 회사에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이외에 구글의 AI 칩 아까 있죠. 구글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텐서 칩을 외부로 판매를 하려는 지금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이 칩 구매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메타도 결국에는 조금 변화되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이미 메타가 구글하고 2027년에 TPU를 데이터 센터에 쓴다고 하면서 수십억 달러치를 도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도 그렇다고요. 그렇죠. 오픈 AI도 예. 마찬가지죠. 예. 오픈 AI도 이제 브로드컴하고 협력해서 자체 AI 브로드컴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네. 지금 오픈 AI도 지금 챗GPT 지금 샘 알트먼도 그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미나이에 조금 뒤져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추론에 더 특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추론에 특화된 브로드컴하고 그 특화된 칩을 개발해서 내년 말에 실전 투입한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이외의 어떤 사람 여기 대상들을 지금 자꾸 요 테이블 위에 두려는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뭐 브로드컴의 존재감도 지금 점점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조용하게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브로드컴인데요. 지금도 고점 부근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월가의 전반적인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우진 탁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의 보도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네, 블룸버그에서도 보도가 나왔고요. 미국 해군이 이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을 사실상 축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미국 해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군함 계획을 백지화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보도가 중요한 거는 결국 미국은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자국의 해군을 갖다가 많이 증대시키려고 그러는데, 근데 증대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나마 있었던 이 콘스텔레이션급의 그 호위함은 전체 미국 해군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규모의 이제 군함입니다. 그 군함을 사실상 건조를 백지화했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어떤 기회가 되고, 사실 그런 맥락에서 블룸버그가 실질적으로 미국 해군의 미국 조선업의 많은 문제점인데 해결책은 한국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계획을 없앴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뭐 축소했다라는 의미가 그렇죠. 예. 현재로서는 이제 중국은 군함이 400대가 되는데 미국은 군함이 290척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규모만해서 미국이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뒤지는데,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아니, 항공모함이라는 관점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이고 중국은 항공모함이 하나가 있긴 하지만 우리 전문가들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아니지만은 그 해군에 관심이 있는, 항공모함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은 유튜브나 다른 정보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로는 중국이 갖고 있는 이제 항공모함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항공모함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항공모함은 그렇지만 항공모함 갖고 이제 전쟁을 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치를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실제 해군의 규모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CNN과 블룸버그가 공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해군 군함의 규모는 400척이고 미국 해군의 군함은 290척이니까 한 3분의 2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미국 해군이 군함을 늘리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점이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 본토에서 해군을 건조시킬 만한 조선소가 없지 않느냐, 이 점이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아픈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예전 이 하나조선소 얘기 나올 때도 사실 뭐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건조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히든글로벌에서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중국보다도 미국이 이 척의 수가 적습니다. 규모면에서 중국에게 좀 밀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상 그렇다면 군함 건조를 늘려야 하는 건데 앞서 언급한 대로 지금 건조 자체를 좀 축소를 한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예.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국의 조선업의 경쟁력이 뒤지다 보니까 실제로 투입한 예산을 맞추지 못하고 공기가 늘어납니다. 공기가 늘어나면은 예산이 더 많이 추가되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펠란 장관이 이제 2주 전에 아까 말씀드린 미국 구축함에 대한 건조 계획을 100% 이제 축소한 것이고 백지화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좀 더 비용 면에서 본다면 블룸버그는 뭐라고 보도했냐면 한국 조선업이 한 척을 건조할 때 미국 조선업은 2척의 건조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성비만 공기를 가성비만 따졌을 때 미국의 조선업은 100%가 넘는 이제 비용이 추가로 한국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의 건조를 많이 늘려야 되지만 비용이 너무나 많이 늘다 보니까 자국의 건조를 갖고 조선업에서 건조하는 건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그 때문에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 이런 맥락에서 블룸버그가 길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선업에서는 사실상 무언가를 하려면 법안이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사전에 정비를 해야 되는 법안이 있다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 해군의 구축함이나 그런 연안에 필요한 함정 같은 경우는 다 자국의 외교안보랑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법안이 있냐면은 이런 해군에 대한 건조는 외국에 맡길 수 없다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을 갖다가 우회할 수 있는 보조 법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 올해 이제 해당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올해 2월에 발의가 됐는데 해군 준비 태세 강화법이라 합니다. 이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통과가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 해군 건조함의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법안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해군 준비 태세 강화법입니다. 자, 급한 쪽은 결국은 미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된다라는 전제 하에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에서 이번 사안을 다 들여다본다면 결국은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이제 주력 종목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회사가 방산을 하고 있고 두 회사만이 잠수함을 건조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구축함도 건조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두 회사가 미국 해군에 대한 조선업 수주에 대한 그 뛰어들어서 열매를 갖다가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HD 현대중공업과 이제 하나오션에 대한 YTD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오션 YTD가 무려 187%, 엄청나지 않습니까? HD 현대중공업 역시 85%의 YTD를 보였습니다. 반면 코스피도 많이 올랐지만 코스피는 70% 정도의 YTD를 올렸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조선업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팔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불어온 훈풍을 맞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과 수주에 반영하는 것은 내년부터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이 지금 100%가량, 한화오션이 200%가량 지금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약간 주춤해도 여전히 엄청 많이 오른 수치인데 사실 재원 마련이 이제는 핵심이겠죠. 예. 재원 마련에서 중요한 트리거는 우리가 미국에 건네주는 이제 1,500억 달러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관세 협정에서 우리가 미국에 1,500억 달러 주기로 한 건데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준 돈을 갖고 미국의 세금을 건조하면 우리가 가져오면은 사실 우리나라 세금을 갖고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부양하는 셈이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의 미국 해군에다가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블룸버그는 무엇이라 보도했냐면은 향후 30년간 매년 400억 달러씩 미국 해군 건조에 투입할 것이다. 그러면 30년간 매년 400억 투자한다면 30년 전체로 본다면 무려 1조 2천억 달러죠. 1조 2천억 달러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향후 4년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민간을 다 합쳐서 미국의 핵 전체의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의 시장 규모가 1조 2천억 달러니까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해군 건조에 필요한 예산이 1조 2천억 달러다, 30년간. 그렇다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뛰어들어서 이제 엄청난 규모의 시장 규모를 갖다가 성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근간이 이제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미국 해군의 이 조선 전략 전환이 향후의 이 균형에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이 결정이 좀 부담으로 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향후에 이 미국의 대응 방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CNN의 보도인데요. AI 투자축 이동, 아시아 신흥주 부상이라는 헤드라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AI 업계 아무래도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엔비디아, TSMC 등 지금 조금 주춤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AI 투자처를 지금 고객들이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AI 업계가 근본부터 좀 흔들리고 있죠. 예. 이유는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겠지만 2주 전에 이제 원래 구글에 이제 TPU가 있었습니다. TPU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흔들리는 이유는 구글의 TPU가 엔비디아 칩에 상당한 정도는 이제 많이 성능이 올라왔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그 AI 연구와 매출 올리기 위해서 AI 칩이 필요한데 AI 칩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딸렸습니다. 근데 구글의 TPU가 상당 부분 성능이 올랐는데 이 와중에 구글이 자신들의 TPU를 외부에 판매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어떤 그 아성이 흔들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영업이익률이 75%입니다.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75%라는 건 놀라운 수치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월가의 깡패다.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 거둬들이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글의 TPU가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한 3년간 이끌어왔던 AI 시장 업계와 생태계를 갖다가 새로운 변화를 갖다 일으키는 동인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컴퓨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호환이 되고 공유가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본다면 바로 엔비디아 칩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TPU가 등장을 했거든요. 이게 두 개가 이제 공존하는 시대가 나왔는데 그런 시대에서는 우리가 좀 선택권을 가지고 필요한 걸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블룸버그의 보도가 이런 맥락인데요. 결국은 구글의 TPU가 시장을 갖다가 잠식을 하든 엔비디아가 구글의 TPU를 갖다가 여전히 억제하면서 자신의 어떤 영광을 갖다가 구가할지라도 둘 다 필요한 부품이 무엇이냐 이런 관점에서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느 연산 칩이든지 필요한 것은 메모리 장치입니다. 그럼 AI 칩에 필요한 메모리 장치는 당연히 HBM입니다. 그 HBM을 갖다가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HBM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이제 블룸버그가 분석을 했고, 나머지 10%는 이제 당연히 마이크론이죠. 이런 맥락에서 HBM 시장이 구글의 TPU가 엔비디아 시장을 잠식을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여전히 HBM 시장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르게 이제 언급한 종목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스페타시스는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PCB를 갖다가 18층 이상 쌓으면 초고층 기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초고층 기판에서 실질적으로 독점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들도 몇 군데 있긴 하지만은 당연히 이제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이 엄청난 관세와 이모저모를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초고층 기판에서 중국 기업들은 이스페타시스의 경쟁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스페타시스는 이 TPU가 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스페타시스의 그 주가 흐름은 여전히 견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트로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심지어 한 달간 수익률을 보면 엔비디아는 한 달간 마이너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페타시스는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HBM 시장 이스페타시스를 갖다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블룸버그에서 직접 올린 이 표가 또 있죠. 이스페타시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예. 표인데요. 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신에서 뭐 이스페타시스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최근에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그간 몇 주 동안 히든글로벌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하이닉스 여전히 지금 강자로 군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매도가 감소했다는 것에 이제 블룸버그가 주목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거는 향후 이 회사의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전제를 하고 공매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 주가 10%만 떨어지면 나는 10%의 수익을 거두겠다는 것이 공매도의 의미인데, 블룸버그가 주목한 것은 5월 달에 SK하이닉스의 공매도 비율이 3%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0.3% 줄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0.3%라는 거는 실제적 공매도가 미미하고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미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추가로 이제 떨어진다기보다는 추가로 올라가는 데 더 방점을 두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그렇다면 지금 궁금한 것이 이제 이러한 뭐 오고 가는 균형을 맞추는 시점이라고 보이는데 AI 버블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AI 버블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점에서 공매도가 줄었다는 것은 AI 버블론이 실체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AI 버블론이 실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메모리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품귀 현상, 지속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여전히 AI 버블론이 실체가 없다. 진짜 AI 버블론 자체가 버블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12월 달에 들어섰더니 범용 반도체가 D램이 갑자기 100% 이제 올려주지 않으면 너네들에게 공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맥락을 봤을 때 데이터가 AI 버블론의 데이터가 필요한 그 메모리 D램이 여전히 많이 이렇게 공급이 딸리고 있고, 이 점은 26년, 27년에도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이런 전망을 하고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 자산운용사인 쿼드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버블이 있고, 버블이 있는데 향후 6개월간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전망했습니다. 네. 뭐 해외와 또 우리나라의 의견들을 알려주셨는데 여기에 또 핵심이 바로 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력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예, AI가 중요한데 AI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는데, AI의 중요한 문명의 이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블룸버그가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누리기 위한 전기 공급이 딸린다. 전기 공급이 딸린데 얼마나 딸리냐? 올해부터 28년까지 전력의 부족한 부분이 44기가와트에서 47기가와트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 정도 부족한 부분을 뭐라고 표현할지, 블룸버그니까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필라델피아 아시죠? 필라델피아 광역과 필라델피아 한 도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그 두르고 있는 광역권에 필요한 그 전기 부족분이 15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데, 이 전기가 필요한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AI가 성장하는데 관건이다라고 지목을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당연히 앞에 설명드린 HBM 메모리 종목도 있고 이스페타시도 있지만, 당연히 이게 전력을 공급하려면 변압기 종목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변압기 빅3 있지 않습니까? 빅3가 여전히 내년과 내후년에도 매출과 주가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AI 산업이 이제 뭐 학습용 경쟁에서 실사용 경쟁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 빅테크를 넘어서 아시아 공급망 쪽으로도 확충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오늘도 조우진 탁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냈습니까? 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자, 12월에 이제 두 번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 특히 지난주,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죠. 흐름을 보면 또 뭔가 좀 이런저런 변화의 어떤 그런 조짐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중순 이후 시장을 좀 주도했던 코스닥 시장의 어떤 그런 강세가 여전히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긴 한데 글쎄요, 코스피가 지난주만 놓고 본다 그러면 후반으로 갈수록 이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 중심으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서 특히 금요일 날 그런 모습들이 좀 두드러졌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조방원전 섹터에 뭔가 다시 좀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로봇과 바이오주, 특히 바이오주 같은 경우들은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유럽에서 이게 판매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대장주가 좀 움직여서 그렇겠습니다만 급락을 했으니까 바이오주들의 힘이 조금 빠지는 게 아니냐, 그런 이게 일종의 변곡점이 아니냐, 그런 좀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상당히 초반이 바이오주들한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지난주 또 한 주 코스닥을 이끌었던 로봇주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로봇주들 중심으로 가다가 지난주에 특히 두드러졌던 게 현대차 그룹 관련, 또 현대차 그룹 계열사, 현대차 그룹 이 밸류체인 있는 회사들,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대부분 이슬 회사들이 이를테면 자동차 부품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로봇 부품을 만드는 액추에이터 같은 이런 걸 만드는 회사로 이렇게 변신한다는 그런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게 단순한 내러티브 차원인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말 뭔가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추론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검증 작업들이 이번 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 검증 작업과 맞물려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주요 지수의 흐름이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시 코스피 중심 코스닥이 따라가는 형국이 될지 아니면 지난 11월 중순 이후 보여왔던 코스닥 중심의 이 선도 장세가 12월에도 계속될지 이 부분에 대한 결론들이 좀 어느 정도 12월 중에는 가닥에 잡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주는 뭐 두말할 거 없이 FOMC죠. 일단 오늘 아침에서도 좀 보고 나온 결과로는 CME 패드워치의 이 예상은 이제 92%까지 좀 나와서 사실 이 정도면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일단 뭐 높다. 그리고 이게 또 한 일주일 이상 이런 그러니까 90% 전후에 이런 높은 전망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미 10월에는 FOMC에서 금리가 내릴 거야라는 쪽에 일단 무게를 잡고 그게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금리를 동결을 하면 시장에 좀 상당히 좀 그 여파가 충격이 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금리를 내리는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시장의 이제 다음 관심은 그러면 이제 올해까지는 점도표에서 얘기했던 대로 3번 다 내렸으니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하반기에 3번을 다 내렸으니까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이쪽으로 시장의 무기중심이 급속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내년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인플레와 관련된 지표들이 아직은 그렇게 이 금리를 내리기에 우호적이지 않고요. 다만 이 고용 관련된 상황들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같기는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데이터들이 셧다운 때문에 일단 이번 달 또는 다음 달이나 가야 조금 이제 이 데이터 취합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 한 1, 2월 정도는 가야 고용 데이터라든가 각종 지표 데이터들의 어떤 신뢰성이 좀 갈 것 같다고 보면 내년 뭐 일단 초반은 이 금리가 추가로 인하될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오늘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의 입이라든가 또는 점도표상에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금리를 내리고 나서 더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FOMC 워낙 크기 때문에요.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뭐 이거는 이제 주요 일정들은 앞서 이제 마켓 시그널에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추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이번 주에 있을 기업 실적들 오라클, 어도비, 브로드컴, 마이크론인데 브로드컴이랑 마이크론은 뭐 기대가 됩니다만 오라클은 좀 긴장을 하고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라클이 부채가 워낙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일각에서는 이제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CDS 프리미엄, 이 부도 가능성에 대한 이 지수죠. 이것도 계속 좀 간단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라클의 실적, 그다음에 오라클의 실적뿐만이 아니라 향후 실적 가이던스 이 부분을 일단 11일 날 나온다니까 우리 시간으로 12일이니까 주 중반 이후죠. 그걸 좀 잘 일단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한 1, 2주 저죠. 코스피와 코스닥 간에 코스닥이 먼저 가고 코스피가 따라가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나은 이런 장세의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코스닥이 지난주까지 상당히 좋았던 거에 이제 이유는 역시 유동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봇과 바이오에 꽂힌 연기금 800억 코스닥 쇼핑했다는 건데 표 한번 보시죠. 연기금이 코스닥 순매수를 한 종목들 상위 넘버 5인데요.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알테오젠, 오스코텍, 에코프리미엄. 그러니까 1, 2 로봇, 3, 4 바이오, 5위가 이제 2차 전지 이렇게 좀 돼 있죠. 순매수 1위 종목 로보티즈는 268억, 레인보우 로보틱스 112억 이렇게 1, 2위가 좀 했고 3, 4위는 이제 두 자릿수 되니까 확실히 1, 2위 수준하고는 좀 로봇보다는 로봇이 확실히 좀 압도적으로 많이 연기금이 샀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금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연내에는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연기금 얘기 아시는 것처럼 뭐 연기금이 그것 때문에 뭐 샀다고 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3% 비중을 5%로 늘릴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 이런 부분도 있겠고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국민 성장펀드 150조 만들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을 이제 모험 자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 IMA 이 종합투자계좌 이거 자격증을 부여하면서 25%를 모험 자본에 투자해라 이렇게 아예 락을 걸어놓은 것도 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코스닥 그다음에 벤처, 스타트업 이런 쪽으로 물이 큰 어떤 흐름이 흘러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시장이 좀 먼저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래 대금도 코스닥이 한 주 전보다 지난주 한 주 전보다 지난주에 31.9% 거의 32%나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지난주까지의 상황들이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냐, 더 추세가 강해질 것이냐, 아니면 주춤해질 것이냐, 이번 주 상당히 어떤 그 분기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이 코스닥 쪽에 바이오, 로봇 이것과 이제 사실은 이제 상치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다음이 되겠습니다. 숨고른이 더 빛난다. 조방원 그린라이트. 조선 방산 원전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일단은 이 표부터 보시죠. 지난 한 달간 조선 방산 원전 흔히 말하는 이제 기존 주도 섹터들은 분위기가 저렇게 안 좋았습니다. 한화오션, 뭐 LH 넥스원, 에어로스페이스, 뭐 두산에너비 특히 방산이 좀 낙폭이 컸죠. 조선도 하나오션이 좀 많이 떨어졌고 확실히 H현대중공업이 대장주 같긴 합니다. 그죠? 저렇게 떨어질 때 절반 수준, 하나오션에 비하면 뭐 4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떨어졌으니까요. 원전도 비교적 양호합니다. 에너빌리티 10% 정도 떨어진 거니까. 확실히 좀 저렇게 어느 회사가 대장주냐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방산은 에어로스페이스가 확실히 좀 안정적인 거죠, 그날도. 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조방원전이 이제 정말 주도 섹터에서 끝난 거냐 이렇게 볼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중후반을 기점으로 제가 이제 첫 기사 할 때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들 그다음에 조방원전 사실 조방원전이 펀더멘탈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가 뭐 어떤 걱정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시장의 매기가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또는 반도체 이렇게 한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경향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뿐이지 여전히 펀더멘털은 괜찮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전망은 올해보다 뭐 올해에 비해서 뭐 버금갈 정도로 또는 그 이상으로 있습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마스가 프로젝트, 그다음에 미국의 LNG 이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이 되고 심지어 뭐 이거는 사실은 이제 가봐야 아는 거긴 한데 캐나다 잠수함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각국의 군수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국방력 강화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되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종료된다고 그래서 글로벌하게 군사비 이 증액 어떤 그런 트렌드가
없어질 것이냐? 전혀 아닌 거죠. 오히려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그렇기 때문에 뭐 유럽이라든가 중동을 중심으로 여전히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요즘에는 유럽, 중동뿐만이 아니라 뭐 남미, 아시아까지 K 방산에 대한, K 무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방산은 쭉 말씀을 드렸고요. 조선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부터 내년이 본격적으로 실제로 이제 삽을 푸기 시작하는, 그게 뭐 대형 원전이 됐든 S3이 됐든 본격적으로 삽을 푸기 시작하는, 삽질을 시작하는 이제 원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내년 초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사실 아직은 기대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 아마 제일 그래도 안정적이면서도 그래도 이제 별로 또 못 올랐던 이유가 될 수도 있긴 하겠는데요. 어쨌든 조방원, 여기다 전력기기는 사실 그동안에도 꾸준했죠. 소위 말하는 이 반도체를 제외한 조방원, 이 기존 주도 섹터가 이제 다시 좀 기지개를 켤 것이냐. 역시 그것도 이번 주가 뭔가 그것을 좀 알 수 있는 첫 주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펀드와치 좀 가보죠. 지난주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로봇이죠. 예, 이거는 뭐 이견의 여지도 없고요. 자, 한번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최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그 상품은 KB 자산운용의 라이즈 AI 앤드 로봇. 요 상품인데 요 ETF인데 이게 16.5%. 레버리지가 아닌데도 한 주 동안에 16%가 넘는 그런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좀 냈고요. 여기에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오토뷰 뭐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 로봇 액티브 ETF. 요것도 13.1% 수익률.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아닌데 한 주 동안에 두 자리 이상 수익률 냈다라는 건 그 섹터가 얼마나 지난주에 강했냐를 그대로 대변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조치 추진한다 이 얘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이 얘기 나오니까 이 지수 펀드들 특히 지수 레버리지 ETF 상품들의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한투 운용의 코스닥 2배로 펀드가 10%, NH 아몬디 운용의 코스닥 2배 레버리지가 10%. 이렇게 레버리지 펀드들, 지수 펀드들이 2배, 두 자릿수 10% 이상의 수익률을 좀 냈고요. 국내 주식형 펀드 1.4%, 해외 주식형 펀드도 1.4%. 그다음에 정보기술 섹터가 2.3%로 가장 좋았고 에너지는 1.5%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제일 개별 상품 중에서 수익률이 높았던 건 미래스 자산운용의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것도 레버리지입니다. 12.75%.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아닌 ETF 상품이 두 자릿수 수익을 낸다라는 거는 그 주에 수급이 쏠렸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고요. 이번 주는 과연 로봇이 이렇게 계속 갈까요? 이번 주는 또 어떤 섹터가 주인공이 될지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강보합권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가지표 자체는 굉장히 무난하게 나왔지만 이 FOMC 금리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다소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지금 시점에서의 우리의 대비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주 우리 증시 리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제 코스피가 지난주에 4%대 올랐고요. 코스닥이 1.3%
1.7%. 이 지난 금요일로만 봐도 코스피가 1.7% 급등한 것에 비해서 네. 코스닥은 좀 약세를 기록했었죠. 다시 한번 좀 코스피 퍼포먼스가 코스닥을 압도하는 흐름이 나타나네요. 근데 사실 뭐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 수익률이 엎치락뒤치락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코스피가 아무래도 뭐 자동차라든지 뭐 삼성전자 뭐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선전함에 따라서 다시 4,100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뭐 보시면 지금 주요국 증시가 지난주에도 뭐 반등을 했는데 거의 강보합에서 1% 미만 정도 수준이었지만 국내 코스피는 무려 4.4%로 글로벌 1위였고요. 또 선방이네요. 코스닥도 1.3%인데 이것이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주요국 중에 글로벌 2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양시장이 뭐 1, 2, 2위를 뭐 동시에 차지하는 아주 좀 진기록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환율 자체는 사실 지난 시간도 만들었지만 이제 1,470원대 중반에서 왔다 갔다 등락을 반복했는데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향후의 방향성은 결국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네. 좀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미국 국채 금리도 소폭 상승했지만 이거 역시도 FOMC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국제 유가가 뭐 다시 60달러 초반대까지는 복귀를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종전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것이 좀 지연되는 모습이 계속 말만 나고 확실하게 단행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주요 이슈 좀 살펴보시면 네. 11월 ADP 민간 고용이 32,000명 감소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는데요. 이것이 이제 32개월 내 최대 감소 폭이기도 했고 예상치 4만 명 고용 증가에도 비교한다면 크게 이것을 수치를 하회했다. 결국 12월 금리 인하 확률을 좀 더 높이는 이슈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제 한국과 일본에게 막대한 투자금을 징구를 했고 일부는 이제 입금이 된 상황인데 이 자금의 일부를 원전 건설에 먼저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들의 어떤 반등의 계기가 되었는데 이후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발언을 함에 따라서 원전 관련주와 또 원전을 건설하는 건설주까지도 네. 동반 상승하는 잘 그런 갔네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지난주 건설주가 상당히 크게 상승했던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사내 메일을 통해서 챗 GTP 고도화에 좀 집중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최근 발표한 그 경쟁인 제미나이 3.0 호평을 의식한 것으로서 네. AI 패권 경쟁이 더 심해지면서 결국은 그 안에 투자가 더 집중되지 않을까. 결국 이런 것이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AI 법을 우려감이 좀 완화되는 모습도 지난주에 좀 지속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행정부가 내년 로봇 산업 관련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로봇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 미국이 한국 자동차 관세 15% 인하 시점을 1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도 동반상승인데 현대차 그룹은 관세 이슈 그리고 로봇 이슈까지도 동시에 받으면서 지난주 뭐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테오젠 기술이 적용된 키트루다 SC가 특허 침해 이슈로 독일에서 지금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서 알테오젠도 급락하고 관련 바이오 종목이 급락했는데 네. 지난 금요일에 나타난 현상이 마지막 그런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사실 코스피 업종 보시면 시종 상위 종목이 포함된 업종이 상승률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 일단 상승률 상위 업종으로는 7.9% 상승한 건설 업종 그리고 운수장비, 운수창고가 7%대 상승을 했고요. 5% 상승한 유통과 전기전자 업종이 업종 상위 업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하락 업종은 2%대 하락한 음식료와 오락문화, 약보합을 기록한 전기가스가 있었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락 업종이 음식료와 오락문화 그리고 전기가스까지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말씀 주신 부분 중에서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이게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은 여기서 좀 환율이 진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아직까지 환율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외인 수급이 지난주에 좀 상당 부분 회복이 됐었죠. 네. 이제 지난주 5거래일 동안 4거래일 이 순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다시 돌아온 외국인 당분간은 좀 이탈이 없을 거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뭐 이것은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또 환율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추가적인 유입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지난주 양시장 수급 상황이 조금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에서는 1조 9천억 원 순매수, 그다음에 이게 이제 6주 연속 순매도 이후에 처음으로 주간 단위 순매수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네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5,400억 순매도로 주간 단위로 본다면 매도세는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코스피 업종을 보더라도 순매수하는 업종이 좀 더 많았는데요. 같은 업종 내에서도 특정 종목에 집중하는 현상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매수 업종의 전기전자, 운수장비, 전기가스, 건설, 통신업 순매수했는데 전기전자에서 보시면 삼성전자는 매수를 하는데 네. 아직까지 SK하이닉스는 주간 단위로는 순매도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매도 강대는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순매수 전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봐도 조심스럽게 지금 괜찮을까요? 기대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서는 순매도 대부분이 바이오 업종에서 나왔는데 네. 순매수 업종으로는 기계장비, 즉 로봇과 원전 테마를 좀 매수하지 않았느냐 관련주를, 그리고 운송장비 부품업, 즉 자동차 부품 테마를 순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좀 더 확실해 볼 수 있는데 네. 코스피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에 삼성전자, 현대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 2, 3위 기록했고요.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삼성 에피스홀딩스, SK하이닉스, KB금융이 있었는데 절대 순매도 금액은 지난주보다는 좀 많이 낮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삼성 에피스홀딩스 외국인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무려 주간 단위로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이익 수준과 이익 성장세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이 좀 싸게 보이는 종목으로서 지금 사실 접근해도 무방하지만 여기서 좀 더 확실한 매수 그 시그널을 원하신다면 수급 개선 시가 나타날 때 좀 본격적으로 매수해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수급이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제 로보티즈, 에코프로, BHI 순매수 상위 종목이었는데요. 로보티즈는 2주 연속 순매수 3위 안에 들어온 그런 모습을 그러네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순매도 종목은 알테오젠, 펩트론, ABL 바이오가 1, 2, 3위 기록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알테오젠이라든지 그 지난주 좀 바이오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았기 때문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 본다면 일단 외국인은 내년에 이익 성장세가 좀 클 종목으로 매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단기 이슈가 있는 바이오는 좀 매도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SK하이닉스 지난주까지는 계속해서 외인 순매도 1위였는데 이제 그 규모도 많이 줄었고요. 이제 순위도 2순위로 좀 밀려나는 모습. 말씀대로 이번 주는 좀 다시 한번 플러스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네요. 이제 밤사이에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죠. 미국의 9월 PCE 물가 지표는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을 했지만 이제 기존에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87% 정도 수준이 나오는데 이번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주 바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오는데 보통 80%대 이상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전이라서 금리 동결이 나온 적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이번 그 PC는 사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데 그 PCI와 좀 다른 점은 개인이 직접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정부가 가계를 대신해 구매한 상품 서비스도 포함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물가 상황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9월 PC는 미 정부가 이제 셧다운을 해서 좀 지연돼서 발표가 된 것인데요. 전월 동월 대비 지금 2.8% 상승하고 네. 또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C 역시 2.8% 상승했는데 이 모두가 이제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로서 이번 주 있을 금리 인하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근원 PC 같은 경우가 직전월 8월 수치가 지금 2.9% 상승했는데 여기서 이제 0.1%포인트 낮아지면서 장기 물가 압력이 좀 낮아지지 않느냐라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향후에 이제 에너지 가격의 어떤 하향 조정 가능성, 그다음 주택 관련 지수들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가 수준이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 발표된 9월 명목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3% 상승을 해서 시장 예상치 소폭 하회했지만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4% 상승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좀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소비가 아직도 그래도 양호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로 좀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좀 도움이 됐다라고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PC 발표 이후에 뭐 크게 변화가 금리나 확률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지만 조금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소폭 올랐죠. 네. 큰 변수만 없다면 이번 주 25bp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수혜 업종인 성장주가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도 네. 이번 FOMC 결과 이후에는 상당히 좀 주목받지 않겠냐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성장주가 특히나 코스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날개를 펼 수 있을지 좀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시각으로 이번 주 목요일 새벽 4시죠. 바로 이제 12월 FOMC 금리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이제 바로 그 30분 뒤에 4시 30분에 이제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을 할 거고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게 점도표랑 경제 전망 요약이죠. SEP 이거 두 가지가 또 같이 나옵니다. 네. 관련 이런 포인트들이 관전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된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이제 분기마다 발표되는 점도표에 좀 더 관심을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지금 내년 말 점도표 중간값이 3.4%인데 이것이 과연 변화하느냐, 그리고 변한다면 뭐 하락 쪽으로 변할 것이 거의 확실한데 어디까지 내려가느냐가 시장의 관심이고 네. 예상보다 더 많이 하락한다면 시장은 상승세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FOMC에서도 확인되었지만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위원들의 숫자가 과연 몇 명이 이번에는 주장을 했는지, 그리고 내년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이 현재는 지금 3차례 금리 그쵸?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변할 수 있는지도 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 그 연준에서 실업률은 어떻게 전망하는지, 또 인플레 전망치는 상향 조정하는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이 사실 12월 초반부터 이제 자산 긴축을 종료했는데, PT를 종료했죠. 네, 근데 이제 유동성은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조건부 자산 매입 언급이 좀 나올 수 있는지도 그렇겠네요. 네,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FOMC에서는 금리 관련 뭐 코멘트 외에 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따로 있는데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관심이 나올 것입니다. 내년 사실 연준 투표권자에 대한 성향을 좀 보면은 무제한 투표권을 보유한 연준 이사 7명과 뉴욕 연준 총재 중 비둘기 성향 이사가 5명에 달하는데 만일 차기 의장이 최근 자주 거론되는 케빈 해시스로 임명된다면 비둘기 성향 인사가 6명으로 늘어나게 돼서 네. 향후 연준 정책은 완화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이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압도적이네요. 네.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 외국인이 역대급으로 코스피를 순매도했는데요. 그 주 원인 중 하나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달러 환산 기준 코스피 지수가 직전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제기되었는데요. 네. 만일 이번 FOMC에서 미국 금리가 낮아진다면 실제 금리 하락하면서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고점에서 좀 한 단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서 외국인이 다시 코스피를 순매수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데, 정리해보면 이번 FOMC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코스피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네. 좀 확인하고 투자 전략은 수정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금리 인하가 확정적으로 좀 단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환율은 좀 안정되고 외인 매수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상방으로 갈 시나리오가 가장 좀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닥 쪽은 사실 좀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이제 펩트론이 사실 제약바이오 이 악재 스타트를 끊었는데 그게 이제 또 알테오젠으로 번졌죠. 네. 이 단기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잡아주실까요? 근데 일단 뭐 사실 지난주 일부 바이오 종목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네. 전반적인 바이오 투심이 조금 위축됐다라고 보시는데 대표적으로 한 주간 수익률을 살펴보면 알테오젠이 한 주 동안에 이제 12.1% 하락했고 펩트론은 7.2% 네. 그리고 케어젠이 지금 15.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먼저 이제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일라이 릴리와의 어떤 플랫폼 기술 평가 종료 시점을 기존에는 12월 7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그렇죠. 최대 내년 10월 7일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공시함에 따라서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런 재료로 사실 3번 정도 이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추가 하락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적응증을 테스트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실험에 대한 기대감이 주 후반에는 오히려 나오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어젠 같은 경우도 지금 습성 황방 변성 일상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난 10월 하순에 한번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다시 이번 12월 말로 연기를 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동안 순매수를 지속했던 기관이 오히려 그 발표 이후에 또다시 순매수를 함에 따라서 네. 하락폭은 뭐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고 있고요. 네. 또 알테오젠이 독일에서의 키트루다 SC 판매 금지가 받아들여지면서 급락을 했는데 전 뭐 세 가지 사안 모두 사실 회사 측이 시장과 어떻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냐에 따라서는 한국 주가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뭐 사안마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단기 급락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알테오젠의 주가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 저점을 깨지 않는 모습과 네. 여기에 더불어 지난주 금요일 날 팔았던 기관과 외국인이 다시 매수세로 회복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바이오 주가 방향성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제 오늘의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네. 이러한 점이 알테오젠의 어떤 수급 개선과 또 이제 주가 반등을 좀 이끌어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다가오는 1월은 1월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대표적인 달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 1월 효과를 많이 나타내는 종목군에는 바이오테크가 좀 확실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알테오젠 이슈와 관계없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바이오 종목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은 이번에 급락이 이 저점 매수의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코스피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반등세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자세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 가득 들고 돌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